조금 많아져가지고 어휘 파트에. 그래서 어휘 독해 합해서 10문항입니다. 그것도 작은 문항이 아니에요. 10문항, 문학, 세문항, 다음에 우리 그 문법 10문항. 23문항이죠. 세문항은 복합 문제예요. 여러 군데 복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요. 적어도 중요합니다. 독해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었잖아요. 시만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어휘까지 섞어서 관심 있으면 또 다음 주부터 연결이 되니까 교재 한번 보고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비평과 문제사조 학습해 가겠습니다. 비평이 우리가 문학의 5대 갈래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비평이 시, 소설, 희곡 뭐 이런 갈래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비평은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공부한 바로 비평과 관련된 내용이 문학작품 해석의 방법과 관점, 이 부분이 비평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5대 갈래 비평인데요. 문제는 뒤에 나오고 1번 역사주의, 출만 그 봐요. 작품 원전, 텍스트의 확정, 언어의 역사적 검토, 작가의 정기적 사실 정도. 셋째 줄, 가장 기초적인 비평 방법. 또 마지막 행에 객관성 확보할 수 있는 이점. 옆에다가 단점 적을래요. 단점. 역사적 자료로 전락할 우려. 단점. 역사적 자료로 전락할 우려. 201쪽입니다. 역사적 자료로 전락할 우려. 문학은 창작이거든요. 상상력이 기반한. 그런데 이걸 역사주의 비평에 지나치게 이렇게 접근해서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문학 창작성보다는 역사적 자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흠이다. 사회문화 읽어두고 신화 원형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뭘 아시냐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면 신화의 원형이 첫째 줄에 거기다 밑줄 신화의 원형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개별 작품의 공통점입니다. 개별 작품의 공통점, 이것이 신화의 원형이에요. 개별 작품의 공통점. 신화의 원형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俗학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신화 속에 그 민족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령 우리 국사 배울 때도 당군 신화에 보면은 환인의 서자 둘째 이하의 아들 가운데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와서 신시를 세웁니다. 뭐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 내려올 때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서 풍백은 바람의 신, 우사 비의 신, 운사는 구름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하로 거느리고 왔다. 이 풍백, 우사, 운사는 바로 농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신화 속에 우리 민족이 농경 문화를 지녔다라고 이해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신화 속에 그 민족이나 집단 단위의 삶의 원형이 수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원형, 원형은 딴 게 아니라 원형질, 본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신화 속에, 우리 당군 신화 속에 우리가 농업민족이었음을 얘기해주는 요소가 풍백, 우사, 운사다, 이런 얘기야. 문화적 코드를 발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점을 두고 이제 신화 속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신화의 원형에 예 하나 적어보세요. 예. 그 밑에도 있지만 예. 밑에다가 영웅의 일생 이런 거 적어봐요. 자, 신화의 원형이 뭐냐?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신비한 탄생. 이 영웅은 대부분 신비한 탄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시련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자. 자기를 길러준다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자. 다음 네 번째 극복, 이렇게 돼. 극복, 시련 극복. 극복하고 나서 자기가 추구하는 뭐 미래 획득, 뭐 왕이 됐다거나 잘 먹고 잘 살았다거나 이러죠. 신화 속에 주인공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의 일대기를 가집니다. 우리 주몽신화도 그렇죠. 보통 아래서 태어났고
그죠? 난생신화. 실현권한이 있습니다. 북부의 금호왕의 아들로부터. 그 다음에 양육자 도움자. 우리 그 압록강을 건너오죠. 어교를 놓습니다. 누가? 자기 외조부 하백이. 그 다음 극복하고 미래 동명성왕이 되는. 이런 신화 속에 이런 영웅의 일생이라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한 작품, 주몽신화에만 고정된 레파토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후대의 여러 작품에 순환되어 나타납니다. 피드백에서. 그러니까 유충일전, 조웅전, 홍길동전, 주인공들은 전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작품 속에 공통적 요소인 영웅의 일생 같은 것들이 피드백해서 순환해서 후대의 여러 작품에 나타나는 이 신화의 원형을 기초로 이걸 기준으로 작품 분석을 하는 게 신화비평입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뭐 쭉 보면은 인간이 가장 원초적 경험 양식, 신화에 내재된 신화의 원형, 작품의 공통점, 후대에 유전되면서 계속 반복해서 피드백으로 나타나죠. 금방 제가 영웅의 일생 한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화비평의 단점 밑에 하나 적어요. 단점. 작품의 개성이 무시될 수 있다. 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작품에 맞추리 하니까. 그제? 개성이 무시될 수 있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돼요. 심리주의 비평. 둘째 줄에 정신분석학적 비평 밑줄. 하나만 알아둘까요? 작가의 창작심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김만중의 군몽. 김만중. 여러분은 보통 그런 말씀을 질문으로 많이 들었더랬죠.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굽니까? 이러면 어떤 사람은 메가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많습니다. 또 요즘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희 아버지 이러신 분도 있죠. 위인 중에 한번 골라내면 저는 김만중 개인적으로. 김만중의 시에 대한 시도 제가 한 10편 이상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노도에서 보내는 편지, 노도에 붙이는 편지. 김만중의 그 마지막 유배지가 노도예요. 남해에서 바로 보이는 노도. 몇 번 제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김만중이 마지막 유배지에서 노도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는 편지라든가 자기 그 조카 진규라고 있습니다. 김진규. 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글로 연결하고 자기 엄마가 김만중이 남해 노도에 유배된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와 또 곡진하잖아요. 둘이.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해평 윤신대, 윤신지 손녀인데, 그죠? 윤신지는 그 부마입니다. 왕의 부마. 그리고 이 자기 김만중의 어머니 쪽이 정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어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그냥 자기 엄마 해평 윤시 언간 이런 제목으로 또 시도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번 연구를 조금 한 게 조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여기 김만중의 군몽 할 때 한번 조금만 보면은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이거 하나 나왔어요. 구, 아홉구. 예, 운, 구름은. 몽, 꿈몽, 죄송합니다. 한자를 안 적기로 해놓고 미친 척하고 적어봤어요. 자, 아홉구. 구미호 할 때 아홉구. 아홉. 나인. 운, 구름은. 몽, 꿈몽. 원래 제목은 몽혼이야. 몽혼. 꿈속의 혼 이래가지고 몽혼. 바꿨는데 군몽. 이 제목이 지닌 상징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구시 교육행정지 2006년 문제 A번. 자, A의 상징적 의미와 같은 제목은 상징적 의미를 알아야 될까 이거. 어렵다가 아니에요. 구가 아홉구는 누구한테 군몽 내용 아시는 분? 이건 인물입니다. 성진과 팔선영. 그 주연급의 인물이 9명이에요. 물론 성진이 주인공이지만 그 유권자들 나오고 그러는데 왜 9명입니까? 좀 더 읽어봐라. 자, 다음에 오는 구름. 구름은 뭐야? 뜬구름 같은 인생하면 뭐죠? 인생무상 아이가. 뜬구름 같은 주제예요. 주제. 인생무상. 그 뜬구름 같은 부귀공명, 부귀영화의 속됨을 헛됨을 알고 깨닫고 이제 정진하는 성진이죠. 주제. 몽은 뭐야? 구성. 몽이롭게 하잖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 A 부분의 줄침 부분의 상징성과 같은 제목 하면은 주제, 그 작품의 주제를 상징하는 제목을 골라라는 얘기예요.
그 시험 문제 답이 강신재의 젊은 너티라는 제목이었어요. 젊은 너티는 두 남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제를 바로 그대로 상징화하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뭐 까다롭죠, 문제가. 제목 까다로워. 그렇게 나왔으니까 알아두고. 이게 그냥 붙여진 제목이 아닙니다. 자, 여기 창작심리 보시죠. 구원몽을 왜 적었느냐? 효를 다하지 못하잖아. 원래 유복자예요. 구원몽이가. 예, 구원몽이 유복자가 아니고. 여기 김만중이는 자기 아버지 김익겸이가 병자호란 때, 그죠? 그 강화섬에 이제 강화섬에서 절도서와 함께 성을 지켰어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몰려와 가지고 이제 성이 함락 지경에 이르렀죠. 자기 아버지가 분신 자살을 합니다. 김익겸이가. 그 분신 자살하고 자기 그 성 안에 있던 마누라, 그때 김만중을 베고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만기인데 5살이었고 피신시켜요. 배를 타고. 그 전함을 타고 피신하던 중에 강화도 그 전함 위에서, 배 위에서 김만중이를 낳습니다. 전기 이렇게 쭉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리 보면은 김만중이가 바다 위에서 났다가 결국은 바다 위에 죽었죠. 그잖아요. 섬에서 죽었으니까. 뭐 그런 내막 같은 거, 뭐 시를 하나 쓰더라도 뭔가 이런 실제에 대해서 알고 써야지 모르고는 없다 썼다는 건 얘기가 곤란해집니다. 아무리 상상력이 있다지만서도. 어쨌든 이 효를 김만중이가 유복지, 자기 아버지 분신자살하고 그리고 나중에 김만중이 나고 자기 엄마 그 해평윤씨 처음에는 그래서 갈 곳이 없잖아요. 어디 갔냐면은 자기 그 친정에 갔어요. 그 친정에 그 뭐 자기 오라버니하고 뭐 또 더러더러 아버지 계시고 할 때는 그나마 벼슬에 관직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했는데 다 돌아가시고 자기는 이제 젊은 청상이 되어가지고 두 아들을 계속 키웠거든요. 그 갈수록 집안이 가세가 기울었어요. 가세가 기울어가 나중에 이제 삭바느질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만중의 어머니가 참 교육도 대단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막 계속 그 배를 짜서 그 배를 팔아가지고 만기가 크면서 13살 때 뭘 읽고 싶었냐면 그 주역을 읽고 싶었어요. 그 책을 시중에서 살려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보름 동안 배를 짜가지고 그 배를 팔아가지고 주역을 사줬고, 또 수학은 그때 금서였는데 읽고 싶어서 홍문관에 드나드리는 관리에게 책을 좀 빌리게 해달라 해가 빌려갖고 직접 가르치고자, 빌린 거는 어느 시까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6필로 필사를 하다가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 필사본이 다 젖고 원본도 젖었습니다. 원본은 많이는 안 좀 젖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젖은 부분을 떼고 자기가 적은 부분을 또 꽂아갖고 원본을 반납하고 자기가 필사 다시 한번 해서 그런 정도로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옛사람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맹저의 어머니도 대단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머니도 대단하신 분 많아요. 근데 과연 저희 어머니 안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아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은 이제 깨달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님도 그러시면 드물죠. 꼭 뭐 필사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 정도의 향향열, 바른 올바른 지향. 그리고 김만중이 어머니는 자식을 둘을 가르칠 때 자기 직접 가르쳤어요. 왜? 보낼 돈도 없습니다, 소당에.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앞에 딱 이렇게 천을 가렸어요, 공부할 때. 왜?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아들의 얼굴들 둘이 앉혀놓고 공부를 하면은, 가르치면은 애들이 막 질문을 하고 하면은 답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너 참 잘했다고 자기 표정을 보이잖아, 자식에게. 그지? 그래서 자기 표정을 보이니까 자식이 자칫 교만해지기 쉬울까 싶어서 표정을 안 보이기 위해서 딱 발을 내리고 수렴청정하듯이 가르쳤다. 뭐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 어쨌든 오늘부터 발을 준비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얘기는 당신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 또 많은 아버지들이요, 미래에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을 가르칠 때 교과서나 뭐 또 참고서를 사주면서 이 자식아 참고서에 다 있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후들겨 패고, 이런 부모들 많습니다. 지는 뒷돈이나 떼먹으면서. 이건 천양지처잖아. 이런 삶과는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고 그 삶과 작가의 삶을 읽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생각했고, 살다 보면은 양상과 무늬만 조금씩 다르지만 삶에 거쳐가는 여정은 비슷비슷합니다. 시대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이걸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성은 큰 변화가 없어요.
바르게 살자 하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실제로 옆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멘토들은 드물지않습니까? 그죠? 요즘 멘토라 해봐야 뭐 시험에 어쩌면 잘 시험 답을 잘 고를 수 있는가, 기능적인 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철학, 뭐 강신주라는 사람도 요즘 유명하지만 여러 있긴 하지만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시간을 틈타서 또 김만중에 대해 공부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김만중의 삶에서 배움직한 게 참 많습니다. 저도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같이 하면 더불어 공감을 가진다면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 또 부모님이 되셔서도 자녀 교육에 의미 있는 해석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학습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잘 생각해보고 군몽 알아두시고 그 효가 지극해서 얘가 정말 지극했습니다. 이 몽원이라는 군몽도 부모님께 엄마께 걱정하지 말라고 효를 다하지 못한 그 콤플렉스, 심리적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심리주의 비평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알아두시고 다음에 형식주의, 신비평, 구조주의 묶어서 세 개. 이 세 개는 묶어서 좀 전에 방법을 두 가지 놨잖아요. 외제적 방법, 내재적 방법, 뭐 비평의 방법이에요. 저기 작품 해석도 비평과 통합니다. 그럼 앞에 1, 2, 3번, 4번까지는 전부 외제적 방법의 비평들이라면 5번, 6번, 7번은 내재적 방법이에요. 작품 자체 분석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말만 이해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읽어두세요.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다음의 비평 방법에서 외제적 비평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재적 비평 방법을 골라라는 얘기예요. 신화, 다음에 역사, 심리, 사회, 문화는 전부 외적으로 본 거고 형식주의 비평의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203쪽의 문예사조 봅시다. 문예사조 옆에다가 적으세요. 서양 문학의 흐름, 시대적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대적 흐름은 뭐예요? 우리 문학의 시대적 흐름은 국문학사예요. 서양 문학의 시대적 흐름을 문예사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예사조는 다시 말하면 시대적 집단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의 유파 들어보셨죠? 유파는 잘 모르신다면 청록파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청록파, 다음에 또 무슨 예를 들어 생명파, 이런 유파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소수의 집단이에요. 단기간, 시간이 짧습니다. 짧고 소수의 집단. 그런데 서구의 문예사조는 몇백 년 걸쳐된 시대적 집단적 서양의 문학의 흐름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문예사조의 전개, 먼저 일반 고전주의 앞시대는 르네상스입니다. 문예 부흥시대, 인문주의 그러죠. 그 당대 세계사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자, 고전주의, 뭐 밑줄 긋기 연습 좀 할까요? 둘째 줄 18세기, 17, 18세기 유럽 특징. 여러분 니은 보세요. 내용과 형식 조화, 질서와 조화의 미. 그래 놓으니까 일정한 틀을 중시합니다. 형식을. 그 옆에다 추가한다. 옆에다가 매너리즘의 우리어요. 매너리즘.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매너는 필요해요. 근데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낡은 틀에 빠졌다. 창조성을 중시하는 예술 문면에서는, 방면에서는 매너리즘은 뭐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미술사도 그렇고 음악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을 창작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겁니다. 모든 사조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아가고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매너리즘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는 고전주의가 그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질 우리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 드라이든 그죠? 코르네유 뭐 이런 작가들이 있죠. 그 다음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옆에다가 어느 시대나 가능합니다. 어느 시대나 가능. 낭만주의는 어느 시대나 가능해요. 자, 둘째 줄 보면 그 줄친 부분에 읽어만 두고 고전주의의 반발. 둘째 줄 고전주의 반발.
그 니은이 보니까 이상 추구, 이국에 대한 동경 그리움,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절망, 슬픔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죠? 낭만주의에. 괴테, 여러분 잘 알는 젊은 벨텔의 슬픔이 있죠. 그게 자살 서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책이 발간되고 나서 수만 명의 독일 청년 남녀들이 자살했습니다. 자살서로 유명한 여기 나오는 낭만주의. 뭐 실러의 비레름 텔 이런 작품도 있고, 또 워즈워스, 바이런 하나 두고 사실주의 꽤 비중은 있어요. 뒤에 리얼리즘이죠. 옆에다가 현대 소설의 주류. 사실주의는 현대 소설의 주류입니다. 요즘에도 다시 리얼리즘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개념의 낭만주의 반발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손치더라도 상상력은 기본 전제입니다. 문학은 상상력의 소산이니까 기본 전제에서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자, 그 작가의 범위는 플로베르 밑줄. 플로베르. 플로베르 두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플로베르. 예. 이 사람이 주창한 얘기가 일물일어설. 플로베르. 또 보바리즘 요거 알아두세요. 일물일어설은 하나의 상황이나 사물에는 하나의 표현밖에 없다는 얘기. 표현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야. 일물일어설. 하나의 사물 상황에 하나의 표현밖에 없다는 얘기. 가장 정확한 표현. 표현의 정확성. 표현의 정확성이 떨어져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바리즘은 여러분 이 작가의 작품의 대표작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보바리 부인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보바리 부인. 이 보바리 부인은 허영에 들던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허영심에 들던 여자. 요즘은 이게 명품족이 명품족. 이 명품족 할 때 신조 명품족은 자기 능력이 되어서 명품 가방, 프라다 가방 들고 다니면 그건 명품족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명품족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뭐 특히 된장녀 이런 된장녀 같은 경우에 왜 된장 잘 먹는 게 된장녀가 아니에요. 된장녀는 자기 능력이 없는데도 남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명품을 사재고 모으고 추구하는 여자입니다. 남자도 그렇겠죠. 한편으로 보면 젊은 남녀가 그렇다면 웬만한 몇몇 사람 빼고는 대다수가 부모님의 등골을 뽑는다든지 그러잖아요. 애인을 등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너 나하고 사귀려면 그 300만 원짜리 무슨 가방 안 사주면 안 사겨. 뭐 선물은 그 정도 해야 된다며. 나 너 우습게 보이니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벌써 우습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 하면서부터 혹시 우습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서 벌써 들켜버렸거든. 그 질문 자체 하는 게 들켜버린 겁니다. 물론 듣고 있는 그 친구도 더욱 우습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품 좋아한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에 아닌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그죠? 명품을 사모으는 이런 취향을 가진 여자가 허영에 들던 여자 제시에도 있잖아. 한번 볼래? 오늘 이상하게 막 마주치네 이게. 뭐라고 명품족 숨서시 봐라. 숨서시. 아, 또 막 이거 좀 한 단계 낮춰 얘기했네. 이건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이 앞에 문학 일반에는 문제가 있어요. 패러디라는 것은 작품을 형식이나 틀을 모방하는 거예요. 패러디. 모방이라는데 이게 모방을 해도 창조적인 모방이 돼야 돼요. 이게 뭐 연동제 서시 있잖아요. 그걸 지금 문맥은 고스란히 빌려 쓴 겁니다. 말을 바꿨죠. 답치를 우러러 한 점 오답이 없기를. 건널목을 스치는 공시생이 시던 눈길에도 나는 가슴 조리했다. 오로지 합격의 다짐으로 짝퉁이랑 여기 명품 관련은 되죠. 내가 명품이란 이런 단어 썼다가 아니 공무원 수험 준비하는 친구가 명품을 막 몰고 다니다가 이건 좀 안 맞거든. 적어도 짝퉁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아마 공무원으로 환생할 가능성이 있지, 명품을 갖고 다니다가 공무원으로 환생할 그와 같은 가능 전혀 없어요. 내가 볼 적에. 어머 속으로 나는 지금도 명품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그것이 너의 돈벌이로 사서 물론 알바 열심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방이 명품이지 당신이 명품인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사람이 명품이어야 된다.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 가방에 그 무생물에 편성해서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답입니다. 짝퉁이랑 애인이랑 모든 허영을 버려야지. 이때 애인은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애인도 뭐 저 필요성에 만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인물이 잘생겨서 엔조이로 그냥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때 허영은 모든 것, 헛된 것, 공무원 수험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샤프와 서브노트를 한껏 사랑해야겠다. 샤프 없는데 사야겠다. 서브노트는 나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 밤에도 경쟁의 눈동자들이 쪽방 필라멘트를 뜨겁게 달군다. 향학열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경쟁을 더 긴장감 있게 당긴 이런 패러디시지만은, 글쎄요, 한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근데 아침에 늦게 오고 저녁에 가서 오락할 것 다 하고 짬이 나면 그때서야 잠시 배운 거 몇 자 보다가 어머 치기하고 이해 안 돼 덮어놨다가 또 내일 하지 뭐. 그래가지고 그런 날들이 적정된다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실력으로 연결되니 만무할 거 아니가. 조금만 더 공부 기왕주사 마음먹은 김에 바르게 하자니. 마음먹은 김에. 그지? 한번 불꽃처럼 살라봐. 여러분 살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 다 지니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눈 또렷또렷 해갖고 듣고 있으니까 참을성도 어느 정도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 또 내일부터 이제 수업할 때는 좀 더 차견한 눈빛으로 조금 더 무모하게 덤비는 불나방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뭔가 맞춰가는 불나방이 돼야 되겠죠. 그것들이 자꾸 농익어야 돼요. 단련되고 단검질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자연주의 한번 볼까요? 내추럴리즘, 우리 교재 204쪽입니다. 근데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은 원어의 해석이고, 그 뒤에 보니까 졸라이즘 있죠. 영어에 스펠 Z로 시작한 졸라이즘 있잖아요. 이건 에밀 졸라의 이름을 딴 거야. 참 여기 보바리즘은 뭐냐 하면은 보바리본에서 허영에 들뜬 여자. 그 요즘 얘기는 된장여일 보바리즘, 저기 여자라 그래요. 참고만 하고. 자연주의는 내추럴리즘, 졸라이즘. 사실주의를 더 극단화했다. 과학적 방법이다. 이때 자연은 있잖아. 서양의 자연의 개념입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연주의 동그라미 치고 이거 개념이 조금 여러분의 해석과 다를 수가 있어서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사주에서 비중이 좀 있습니다. 이 서양의 자연주의는요, 먼저 자연관의 차이가 있잖아. 자연관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서양의 자연관과 동양의 자연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서양에는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 성경. 동양에는 노장, 장자에 나옵니다. 노장 사상에서 출발됩니다. 서양의 성경 창세기에 보면 너희들은 가서 자연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연이 뭐다? 정복의 대상이야. 왜 그러냐면은 자연을 정복해서 내 삶을 영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말은 인간의 삶, 인간에게 유용성을 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용한 물질을 제공하는 공간이야. 자연에서 농사를 지어야 뭐 쌀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겠죠. 물질 문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 문명이 주는 폐해가 나쁜 거지. 그래서 이게 자연에게 유용한 공간, 물질을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동양의 자연과는 자연합일입니다. 무위자연설 있잖아요. 자연합일. 그러니까 이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그 죽음을 극복하죠. 어떻게 죽으면 자연의 일부로 돌아간다. 회귀 본능으로 이해하거든요. 자, 어쨌든 자연합일에 입각해서 노장성의 동양은 자연을 어떤 공간, 자연을 친화적 공간, 인간과 굉장히 친숙한 친화적 공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연을 친화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여기는 자연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공간이에요. 현대에 점점 인지가 발달하고 그죠? 과학이 발달하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물질을 제공하려면 자연은 더욱더 개발돼야 원리가 맞겠죠. 그래서 서구적인 물질 문명, 자연을 개발해야 된다. 어떻게? 친화적으로 개발하죠.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여기서 자연주의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서적의 자연주의는 서양의 자연주의. 서양.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서양의 자연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물질 문명을 위해, 물질을 위해 여기 나오는 인간에게 유용성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연주의에 대한 개념. 자연주의가 뭐냐? 그러면 저렇게 물질 공간으로 확보하려면은 자연 현상이 있어요. 편서풍이 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언제 씨를 뿌리고 이런 자연 현상을 어떻게 법칙화시켜요. 자연 현상을 법칙화시켜요. 법칙화시키게 거기에 걸맞게 뭐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할 거 아닙니까? 자연 법칙으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한 게 16, 7세기의 자연과학입니다. 이게 16, 7세기거든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만류 인력의 법칙, 뭐 플라톤의 법칙 등등. 이게 과학,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과학은 해부적이고 디테일하게 해부하고요. 관찰을 하죠. 이런 해부하며 관찰하는 방법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따른 우리의 인간 삶을 봅니다. 환경을 보고 본능도 자연 법칙에 많이 따라 있다. 유전인자 뭐 저기 저곳에 나는 사람은 대대로 어떤 삶이 살았는데 그게 영향을 받더라라는 등식의 환경, 본능, 유전인자 등이 뭐예요?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주의 개념입니다. 인간의 삶을 결정. 따라서 환경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자연주의 골격이에요. 서양의 자연주의. 환경 결정론입니다. 이게 진화론자 테너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따른 환경, 본능, 유전인자 등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회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이 인간의 삶을 구축하는 요소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부해서 밝혀내는 게 자연주의. 얘기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사실주의가 극단화했다. 그래서 과학적 사실주의. 이럴 때 과학적이란 말은 여기입니다.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해부하고 관찰하는 이게 디테일을 이렇게 딱 연결하는 세부적으로. 자, 둘째 줄. 인간을 전적으로 자연의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보는 경향. 특징 그거 읽어보면 그대로입니다. 환경 결정론 나오고. 그러면 여기 이론만, 개념만 이해해서 조금 어렵다면은 우리나라에 김동일의 감자 같은 게 자연주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동양적인 해석으로 자연은 친숙한 공간이니까 감자밭에 가서 마음껏 좋은 공기도 쐬면 자연주의 아니냐.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맞춰서 한번 이론과 작품을 연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 복녀입니다. 복만 해야 될 텐데 복이 더럽게도 없어요. 나중에 가서 이게 제목이 이런 것을 명명법이라고 해요. 명명법. 사람의 이름을 만드는데 반어적 명명법 이해됩니까? 소설 속에 인물의 이름을 지는 게 명명법입니다.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게 명명법인데 반어적이란 말은 이 마지막에 복녀가 원래 복복자 계집녀거든. 복 많은 여자가 돼야 되는데 뒤에 가면 비극적 죽음을 넣어요. 비극적 죽음. 아, 그렇습니까? 감자가. 그럼 잠깐만 얘기할게. 복녀가 원래 괜찮은 집안의 딸이었는데 자기보다 20살이나 많은 그 당대에는 돈을 받고 딸내미를 파는 이런 매매혼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웬 자기보다 20살 이상이나 많은 그죠? 남자에게 팔려가요. 가는 너무 가난합니다. 남자가 게을러 터지고 가난해서 결국은 복녀 남편의 게으름과 무능이 복녀로 하여금 몸을 버리게 하는, 그러니까 몸을 팔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그래서 이제 송충이 잡이 나갔다가 그 감독에게 몸을 유린 나오고 그때부터 여자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여자이라는 것을. 나중에 왕서방의 밭에 이제 농사를 지러 갔다가 왕서방에게 또 이제 성관계를 하고
일단 보면은 숨겨진 여자처럼 이래 되죠. 그 왕서방이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질투심에서 낫을 들고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낫을 왕서방이 빼앗기고 마지막에 복녀가 죽게 되는 이런 결과예요. 이게 소설의 끝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복녀가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환경을 고려해. 복녀의 환경. 그 복녀의 내적, 작품적, 내재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외재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적 우리가 배웠으니까. 내재적으로 작품 자체에서 보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남편이 무능하고 게으르지 않았다면, 그래서 열심히 돈이라 가난했지만 열심히 벌었다면 복녀가 뭐 송충이 잡이 나갈 일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뭐 하루 일당 그 품팔이 같이 나갈 이유도 없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복녀의 성적 욕구입니다. 그 송충이 잡이 그 감독에게 몸을 유린당한 것도 이제 여자임을 깨달았다. 왜? 나이가 20살 이상 되니까 남편이 성적으로 만족을 못했단 말이죠. 성적 욕구. 자, 그러면서 외재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은 20년대 대부분의 소설의 소재가 가난 문제예요. 식민지적 가난. 보세요. 복녀의 주어진 환경이 내적으로 남편의 무능 게으름, 복녀의 성적 욕구, 외재적으로 식민지적 가난, 이런 복녀의 환경이 복녀의 삶을 비극적으로 이렇게 죽게 했다. 환경이 결정했다. 그게 환경 결정론이에요. 이런 시각에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아, 그래서 김동인의 감자가 자연주의구나,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동양서양의 자연관의 차이도 모르고 이런 연결 아무데나 가서 갖다 들이대고 이해가 안 되면 모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연주의는 가끔씩이 나옵니다. 바르게 해석해 놓으세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자, 상징주의 참고.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그 개념의 현대 근대주의. 근데 두 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좁은 의미로 영미 이미지즘 밑줄, 밑에서 둘째 줄. 영미 이미지즘 밑에 화살표에서 1934년, 우리나라에서는 1934년입니다. 나중에 국문학사에도 연계가 되는데 1934년 주지시입니다. 김광규를 위시로 한, 이때 우리나라에 주지시풍이 불어요. 주지시 열풍이. 이에 관련된 게 협의의 모더니즘입니다. 광의의 모더니즘은 계속 있죠. 20세기 이후 일어난 실험적인 문학운동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광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고, 그 모더니즘의 분파가 있네요. 초현실주의, 심리주의. 초현실주의 옆에다 시, 비번에 무의식의 세계만 알아두고, 철자법 띄어쓰기 무시도 줄쳐놓고, 심리주의는 소설이 많습니다. 거기서는 의식의 흐름 밑줄. 여러분, 제임스 조이스 밑에 하나만 적어놓은 율리시즈. 율리시즈. 작품입니다. 율리시즈.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라는 작품. 모르셔도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다음 다다이즘, 트리스탄 차라 정도 알아두고, 대표 작가, 표현주의 읽어만 두고, 주지주의하고 미음 비읍 묶으세요. 주지주의, 이미지즘. 이거 두 개가 협의의 모더니즘이에요. 협의의. 이 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에 1934년에 유입되면서 체제설을 위시한 김광균 등이 연결한 시각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근자에까지도 연결이 되죠. 자, 거긴 줄만 긋고 50년대 후반부터 미국 등재 탄생한 예술적 경향. 그 후기 자본주의 사회만 줄 그어놓으세요. 행동주의 읽어두고 실존주의 동그라미. 자, 문제사전은 세 가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 그리고 간간히 줄만 그어놓은 것을 읽어만 두시고 실존주의는 아셔야 돼요. 한계 상황이 있죠. 밑줄. 실존주의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런 겁니다. 최근에 2013년에 서울시 문예사조가 한 문제 나왔어요. 이때까지 잘 안 나오다가 또 나오고 이러니까 최소한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실존, 여러분 철학에도 실존주의 철학이 있죠. 문예사제도 그렇습니다. 이 개념에서 한계 상황, 인간에게 한계 상황 하면은 보통 예를 들면 전쟁 같은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추악. 한계 상황이 되면, 극한 상황이 되면 윤리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조리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도덕 해내고 속으로는 다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을 죽이고 협잡하고, 그죠? 추악, 부조리, 인간의 추악한 부조리함을 그대로 묘파합니다. 그대로 묘사해서 파악해서 묘파한다. 이건 곧 이걸 뭐 하자? 극복하자는 거예요. 인간이면 나름대로 절대선이라고는 진리를 향해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그 삶을 버리지 않는 우리는 그런 의사나 열사들을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잖아요. 우리 범인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금방 변절하기도 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추억 부조리함을 그대로 묘파함으로써 여기로부터 극복하자. 일종의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그러다 보니까 이 실존주의 경향은 전후, 그 한국 전쟁이 있죠. 전후 소설 문학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칩니다. 그 삶의 실존의 의미와 전쟁과의 상관성 이런 걸 많이 다뤘죠. 자, 개념부터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추악, 부조리, 비인간성, 이걸 그대로 묘파함으로써 여기로부터 극복하자니. 대표자가 샤르테르, 까미, 카프카. 알베르 카미 밑에다가 이방인. 그런 건 뭐 대표적인 세계 명작이니까 읽어보세요. 이방인. 이렇게 알베르 카미 밑에 적어놓고. 자, 기타 전후의 문제에서 하드 보일드 하면은 셋째 줄에 해밍웨이 문학적 경향 정도. 해빙기, 얼음이 녹다 아닙니까? 해빙기. 구소리는 현역 작가 에렌버레그. 목적 획일적 당문학.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 이념으로 꽁꽁 얼었다는 것을 뭐 우리가 보통 이걸 뭐 녹이자 이런 해빙이죠. 얼음은 바로 사상성 그런 얘기입니다. 공산주의 문학성 이런. 획일적인 당문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제서는 국문학사와 연계가 되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 자, 여기까지가 문제사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실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줄친 정도만 문제사초 이해 좀 하시고요. 문제 몇몇 문제 들여다보고 오늘 수업 끝냅시다. 여러분 4번 한번 봐요. 다음 도시의 관계에 적용되는 문학 용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210쪽입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의 섬이 원작입니다. 근데 박덕규의 사이 보면은 사람들 사이만 바뀌었죠. 사이. 그 사이에 있고 싶었다. 그 마지막 한 줄이 더 첨가됐죠. 이렇게 그 형식이나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이나 구조를 빌려 쓰는 걸 패러디라고 합니다. 근데 패러디는 반드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용의 주제가 다르든가나 이렇게 내용상 창조성을 지녀야 됩니다. 그거 꼭 알아세요. 이문시도 그러죠. 사람들 다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때는 섬은 어떤 조화. 그 섬이란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은 바다라고 하면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섬에서 조화롭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있었다. 이것도 뭔가 금이가 있고 부조한데 그 사이에 가서 뭔가 이 편에 들고 싶었는데 이쪽 좌익에도 이쪽 우익에도 돌이 날아왔다. 양편으로부터 뭐 회색 분자랑 욕을 먹었다. 뭐 이런 시각에 좀 내용상 좀 다릅니다. 일종의 패러디죠. 그죠? 그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다른 것이야 뭐 크게 무리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 더 9번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이 주어진 글의 기억과 유사한 것. 자, 이렇게 물었네요. 이건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란 수필입니다. 뒤에 해설이 있어요.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근데 핵심은 기억에 내 눈과 내 입과 두꺼비 연적을 보고 내 코와
내 발과 내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 동그라미. 밑에도 너의 주인은 동그라미. 이 두꺼비 연적이 문학 작품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주인은 누굽니까? 작가잖아. 그죠? 지금 두꺼비 연적에 대한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때 주인은 만든 도공이겠지만 문학으로 작품으로 얘기하면 작가입니다. 작가의 초점을 두었네. 무슨 론? 표현론적 관점.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 정도 해석하면 한 70%는 통과합니다. 그래서 1, 2, 3, 4, 5를 이제 여러분들 문학작품 해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제 눈의 광장은 우리에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하려는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자, 우리에게, 여기가 초점이죠. 우리에게. 독자를 중시한 비평입니다. 효용론. 황석영의 산퍼가는 길인 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과정 속에서 뿌리를 잃고 떠드는 노동자.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하는 당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죠. 반영론. 황순원의 독주는 늙은이에는 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서술자의 설명적 서술이나 묘사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 작품은 독주는 늙은이에 뭐예요? 바로 언어에 초점을 뒀습니다. 내부 구조에. 구조와 언어 구성 인물 초점 두는 것은 내재적 즉 절대주의적 관점입니다. 4번 이태준의 해방 전후에는 해방 전후 이념적으로 극심하게 혼란했던 시기를 겪기만 했던 작가의 동그라미. 체험과 이념적 고뇌보다 표현론 답이다. 이렇게 오늘 또 배운 핵심적 테마 유형을 가지고 또 실제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한번 접목해 보고요. 오늘은 요만큼에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작품의 갈래저기에 또 아침 강의도 충분히 소화를 하고요. 시부터 공부를 할 테니까 조금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다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